한국이 자체적으로 핵 개발에 들어갔습니다. 핵연료 재처리 기술 시연에 성공하면서 무기 개발에 가까워진 것인데요. 미국은 물론이고 국제적으로 한국의 핵 개발 소식에 찬동하며 응원하는 움직임이 일어났다고 하는데요. 그동안 핵 개발에 강력하게 반대한 미국도 태도를 바꾸며 한국의 개발을 지지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하죠. 바로 북한의 존재가 이를 가능하게 했다고 합니다. 대체 어떤 일이 한반도에서 벌어지고 있는지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한국이 또 한 번 놀라운 성공을 거뒀습니다. 4세대 원전 소듐냉각 고속로 SFR의 핵연료로 재활용하는 첨단 기술인 파이로 SFR 실험을 거쳐 안정적으로 재처리 기술을 확보했기 때문인데요. 월성 인근 지하 실험실에서 진행된 이번 결과는 그동안 수건 사업이었던 한국 핵 개발을 앞당긴 중요한 실험이었습니다. 현재 한국에는 원자력 발전소에서 사용된 핵연료가 쌓여 있습니다. 98.1%에 달하는 양인 50만 7,748다발이 현재 원자력 발전소 지하에 묻혀 재처리되기를 기다리거나 폐기되길 기다리고 있죠. 원자력을 띠고 있는 이 원료를 제대로 해결하지 않으면 한국은 원자력 사고도 날 수 있었던 위험한 상황. 더 깊은 곳을 판에 핵연료들을 묻을 수 있게 처리하거나 안전하게 이 핵연료를 재가공해야 하는 일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핵연료 재가공에 대해 완강한 거부 의사를 표현했죠. 재가공 시 나오는 플루토늄과 우라늄 자원이 큰 걸림돌이었습니다. 소량이라도 나올 시 이를 이용해 핵폭탄을 개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치적으로 재가공은 불가능했죠. 그러나 미국의 허가를 받아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이 생긴 것입니다. 원래였다면 불가능한 재처리의 물꼬를 터준 인물은 우리가 잘 아는 인물이었는데요. 바로 빌 앤드 멀린다 게이츠 재단의 의장 빌 게이츠입니다. 세계에서 일어나는 빈곤과 에너지 문제 해결에 집중하는 그는 원자력에 깊은 관심을 보인 인물입니다. 화석 연료에 의존하지 않고도 많은 양의 에너지를 생산할 수단을 원자력으로 보는 그는 한국에 큰 관심을 보였는데요. 바로 한국에서 소듐냉각 고속로 SFR 원전을 개발했기 때문이죠. SFR은 현재 연구개발 중인 원자로 가운데서 지속가능성은 물론이고 경제성 및 안전성에서 탁월한 원자로로 현재 4세대 원자로 기술 중 가장 발전한 기술입니다. 한국은 SFR 원전을 세계에서 가장 먼저 개발한 국가로 빌 게이츠가 탐낸 기술을 먼저 개발했지만 정치적인 이유와 비용 문제로 인해 제대로 기술을 적용하지 못했습니다. 이 사실을 안 빌 게이츠는 SFR 기술을 활용하고자 한국을 방문했죠. 독자적으로 소듐냉각 고속로를 개발한 빌 게이츠는 테라파워라는 회사를 세워 개발에 수천억을 쏟아부었습니다. 하지만 이 기술이 한국이 개발한 기술에 비해 뒤처진 것을 깨닫고 이를 참고하고자 한국을 들린 것입니다. 덕분에 한국은 SFR 기술을 시연하고 이를 활용할 기회를 얻게 되었죠. 그동안 미국의 간섭으로 인해 원자로 개발에 뒤처졌으나 빌 게이츠의 개입 덕분에 SFR 기술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미국 역시 빌 게이츠가 개발하는 SFR 원자로 기술에 탐을 내던 상황. 한국의 SFR 개발을 허용함으로써 빌 게이츠 기술 개발을 간접적으로 지원한 것인데요. 이 기회를 활용해 한국은 핵연료 재처리에 손을 덜 수 있었습니다. 핵 개발에 한 발 가까이 다가갈 수 있었던 것이죠. 덕분에 한국은 핵연료 재처리 기술을 완성할 수 있었고 실제 지하에서 실험을 성공하면서 핵 개발에 필요한 중요한 기술을 손에 넣으면서 북한에 맞대응할 무기를 얻게 되었죠. 미국 역시 한국의 핵연료 재처리 기술 완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만 예전과 다르게 기술 개발에 대해 모른 척 넘어가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전과 다르게 왜 미국은 한국에게 기술 개발을 허용해 준 것일까요? 바로 북한이 소형 핵탄두 개발을 완성하면서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한국은 물론이고 미국까지 타격할 핵무기 개발을 완료했기 때문입니다. 그 전까지는 돈은 물론이고 기술도 없어서 러시아나 중국의 핵기술을 이전받은 북한은 여러 차례 실험을 통해 기술 발전을 도모할 수 있었고 최근에는 괄목할 정도로 놀라운 성능의 ICBM 기술과 소형 핵탄두 기술을 손에 넣었죠. 미 CIA는 오는 6월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할 것이며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실험 준비를 위한 장비는 물론 도구까지 갖추며 실험 완료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사실을 밝혔는데요. 위성을 통해 풍계리 지역 주변에 물자가 오고 가는 것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무게 400만 500kg에 해당하는 경량 핵탄두 개발은
그동안 핵탄두 무게가 무거워 멀리까지 쏘아보낼 수 없었던 북한의 사거리 한계를 극복한 것으로 이번 실험이 성공으로 끝난다면 더는 북한을 효과적으로 압박하는 것은 무리에 가깝습니다. 자신에게 맘에 안 드는 일이 있다면 핵을 쏘아보내겠다고 협박, 미국까지 타격할 수 있다고 말하며 한국이 아닌 미국을 협박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어낼 수 있기 때문이죠. 미국에서도 북한의 위협에 대해 여러 측면의 분석을 거듭했지만 이번 7차 핵실험은 가장 위협적인 요소로 보고 사드 배치는 물론이고 핵 제압을 위한 수단을 강구해야겠다는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그 수단 중 하나로 한국이 자체 핵개발을 용인하는 것이죠. 그동안 핵개발에 대해 미국이 반대를 거듭했던 것은 한국이 핵개발을 하면 북한은 물론이고 일본까지도 핵개발에 뛰어들어 동아시아는 미국의 컨트롤 없이도 핵전쟁으로 인한 멸망을 맞이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해구산 보호를 선언하며 한국과 일본을 억제한 덕분에 큰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지만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한 끝에 더는 미국의 해구산으로는 부족하다는 현실이 드러난 것이죠. 한국 정부는 이를 위해 미국 핵탄두를 한국에 이전하는 계획을 주장. 현재 미국이 운용하고 있는 핵탄두를 한국에 배치하는 방법을 동원, 간접적으로 북한의 핵도발을 막겠다는 생각을 했는데요. 하지만 미국의 허락이 있지 않으면 핵을 쓸 수도 그렇다고 움직일 수도 없기에 이 방법은 많은 전문가들 사이에서 비난을 받았습니다. 국가가 온전히 핵을 가질 수 있어야만 비로소 핵을 가졌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 결과가 바로 핵연료 재처리 실험입니다. 이번 실험에 대해 미국 아이다호 연구소, 아르곤 연구소는 물론이고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연구한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 JFCS에서 이를 허락하면서 핵개발이 빠르게 진전되었습니다. 서울대학교 공학전문대학원 교수인 핵공학자 석윤열에 따르면 한국은 1조 원만 핵개발에 투자하면 그 이후로 핵무기를 찍어내는데 100억 원 정도만 투자하면 된다고 말하며 한국 과학기술 수준과 보유하고 있는 플루토늄 양만 계산해봐도 핵무기 5,000개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바라봤는데요. 이번 재처리 기술 실험이 성공함에 따라 핵무기 개발 완료까지 대략 1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 기간 동안 북한의 도발에 맞서 미국과 공동 대비를 한다면 충분히 한국은 핵무장을 통해 핵보유국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죠. 국제원자력기구 IAEA 역시 한국의 재처리 기술 실험 성공을 알게 되었고 이에 대해 지지하는 의사를 표명하며 한국 핵개발에 긍정적인 답변을 보냈습니다. 특히 올해 9월부터 IAEA 의장국을 맡게 되는 한국이기에 이번 핵개발 지지는 의미 있는 메시지라 볼 수 있는데요. 미국 보수 논객인 더그 밴도우는 한국 핵무장에 첫 발을 내디딘 것에 축하의 메시지를 보내며 박정희 대통령이 과거 선견지명을 보인 일이 지금에서야 결실을 보게 되었다며 핵무장은 한반도만이 아니라 중국까지도 영향을 주는 중요한 결정이라며 칭찬했습니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의 브래드 글로서먼 국장과 데이빗 센토리 선임연구원은 월스트리트 저널 기고문을 통해 무력감을 느끼던 한국에게 단비와 같은 소식이며 이는 한국만이 아니라 미국에게도 중요한 소식이라며 박수를 보냈습니다. 국제사회가 얼마만큼 북한을 문제적으로 바라보는지 잘 알 수 있죠. 하지만 모든 국가가 한국 핵무장에 대해 찬성한 것은 아닙니다. 가장 격렬하게 반대한 일본과 간접적으로 핵 영향에 놓인 중국은 한국의 핵무장에 대해 부정적인 의사를 내비쳤죠. 특히 일본의 핵개발을 부르짖으며 위협에 맞서 강한 일본을 주장했던 아베 신조 전 총리는 한국의 핵개발 소식에 충격받으며 평화를 지키는 일본이 핵을 먼저 가져야 한다고 주장. 핵을 맞은 일본이야말로 누구보다도 핵을 선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죠. 자민당 내에서도 비핵 3원칙에 대해 예외를 두어야 하며 한국에서 개발했다면 일본도 개발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주장. 예상했던 대로 일본도 한국처럼 자체 핵연료 재처리 기술을 동원해 핵을 개발하겠다며 나섰는데요. 하지만 IAEA는 이러한 일본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핵에 대해서 한국이 재처리 기술을 보유하고 개발에 나선 것은 어디까지나 북한이라는 존재 때문이라고 주장했죠. 이어 일본의 경우 미 태평양 함대는 물론이고 해구산으로 충분히 대비가 가능하다고 말하며 한국은 어디까지나 예외적인 상황이라고 언급했죠. 이미 일찍이 일반 시민들과 군사 전문가들은 한국의 자체적인 핵 개발에 찬동하는 상황. 이번 기회를 통해 한국은 수건을 이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어느 국가의 위협에도 당당하게 맞설 수 있는 핵무기를 보유하게 된 한국.
세계는 지금 보이지 않는 전쟁 중입니다. 바로 사이버 핵무기로 불리는 양자기술 개발에 전쟁에 버금가는 치열한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양자기술은 양자 컴퓨터를 통해 기존의 암호 체계를 붕괴시키거나 양자 레이더를 통해 스텔스 기능을 탑재한 표적을 탐지하는 등 기존의 기술로는 불가능에 가까운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 미래 전장에 커다란 변화를 몰고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국이 여기에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최근 국방과학연구소가 세계 최고 수준의 강력한 양자통신 개발에 성공해 한국도 이제 미국과 동급의 첨단 무기를 만들 수 있겠다는 기대감에 부풀게 했는데요. 오늘은 이 소식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국방과학연구소는 2.6km급 양자 송수신 기술 시연에 성공하며 절대 뚫을 수 없는 강력한 양자통신 개발에 성공을 알렸습니다. 이날 시연은 국내 최초로 성공한 세계 최고 수준의 고효율 얽힘 양자쌍 생성 기술을 공개하고 이를 야외 2.6km 거리로 송수신하는 기술을 선보인 것이었습니다. 양자 얽힘은 두 양자가 먼 거리에 있어도 계속 연결되어 한 양자의 특성 변화가 다른 양자에도 즉각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는 현상으로 원거리 목표물 탐지, 암호 통신 등에 이용될 수 있는 중요한 양자의 특성입니다. 이 연구성과는 2020년 11월에 착수한 국방기술 개발 사업을 통해 2년 6개월 만에 이뤄낸 것이었습니다. 이 기술의 의미는 장거리 송수신의 경우 전송되는 광자들의 대기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이러한 대기외란 보정 기술을 한국이 자체 기술로 확보했다는 점에 있습니다. 미국, 중국, 유럽 등 해외 양자 선도국의 경우 오랜 기간 막대한 인력과 예산 투자를 통하여 꾸준히 관련 기술을 연구해왔고 현재 위성과 드론 등 다양한 플랫폼을 이용해 양자 센싱 라이다 및 무선 양자 통신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미 국방과학연구소는 지난해 스텔스 탐지에 필요한 핵심 기술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작년 4월 국방과학연구소는 양자역학적 원리를 이용해 광파와 마이크로파 간의 주파수를 양방향으로 변환하는 자성체 기반의 양자 주파수 변환 기술을 순수 국내 기술력으로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고 발표해 본인들이 세계 최고라던 중국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양자 레이더는 고전적인 전자기파를 사용하는 기존의 레이더와 달리 얽힌 양자를 이용함으로써 스텔스 물체와 같이 반사율이 매우 낮은 물체도 탐지할 수 있는 신기술입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광파와 마이크로파 간 주파수의 양방향 변환이 가능한 핵심 기술을 확보해 한국 양자 레이더 원천 기술 개발에 첫걸음을 뗐는데요. 이러한 한국의 양자 분야에서의 성과에 가장 긴장하고 있는 나라는 중국입니다. 중국은 이미 5년 전에 양자 레이더의 끝판왕이라 자랑하는 양자 레이더를 개발했고 이 레이더의 탐지 능력은 100km를 넘는다고 자랑해왔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중국산 레이더의 실용성이 크게 떨어진다고 평가합니다. 현대전에서 레이더는 최첨단 공격 미사일보다 더 중요한 무기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현대의 전쟁은 레이더의 성능에 따라 적국의 스텔스 기능을 갖춘 전투기를 얼마나 잡아내느냐에 따라 승패가 갈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미국의 F-22입니다. F-22는 적의 레이더의 새보다 더 작게 잡힐 정도로 은폐 성능이 뛰어납니다. 따라서 한국도 레이더 개발 경쟁에 뛰어들었고 2015년 미국이 AESA 레이더 기술 이전을 거부하자 자체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이후 레이더 강국인 스웨덴 샵으로부터 기술을 제휴받아 드디어 한국 신형 대포병 레이더 TPQ-74K를 2017년부터 양산할 정도로 비약적인 발전을 이뤄냈습니다. TPQ-74K는 질화갈륨 AESA 레이더로 구성되어 있고 공제선상에서 탐색빔을 운용하다가 적 포탄을 탐지하는 순간부터 포탄을 추적하는 확인빔을 쏩니다. TPQ-74K는 지속적으로 포탄의 이동을 감시하는 것과 함께 탄도를 역으로 추적해 포격 원점을 찾아내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TPQ-74K는 기존 대포병 레이더에 비해 탐지거리가 크게 늘어난 약 70km의 탐지거리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제 곧 한국도 중국의 양자 레이더 커버 능력인 탐지 능력 100km에 도달할 것입니다. 한국은 육군 레이더만 기술 개발에 성공한 것이 아닙니다. 차세대 군함을 위한 MFR 레이더 개발에도 성공해 레이더 기술만큼은 자신들이 앞서고 있다고 생각한 중국을 깜짝 놀라게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계는 지금 왜 이렇게 양자 기술을 활용한 양자 레이더 개발 및 양자 컴퓨터, 양자 보안 기술 등에 막대한 돈을 쏟아부으면서 연구 개발에 매진하고 있는 것일까요? 무엇보다 양자 레이더, 양자 컴퓨터 등의 기술이 미래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기술이기 때문입니다. 양자 컴퓨터의 경우 우월한 연산 능력을 기반으로 하여 군수 물자의 효율적 관리 및 국방 영역 전반에서의 최적화된 문제 해결 방법을 찾아낼 수 있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또한 전장 환경의 세부적인 묘사 및 정확한 분석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양자 컴퓨터가 가진 소인수 분해 문제 해결 능력을 활용하면 암호화된 통신 등의 도청에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미국, 유럽 등에 비해 양자 관련 기술에 뒤처져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양자 관련 기술은 진입이 늦어도 얼마든지 앞선 기업들을 따라잡을 수 있다는 것을 구글이나 인텔의 사례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 전 국제학술지 네이처 표지에 고전적 방법으로 도달할 수 없던 물리학 영역에 접근하다라는 제목으로 미국 IBM의 양자 컴퓨터 연구 논문이 소개됐을 때 세계의 석학들은 긴장했습니다. 이것은 양자 컴퓨터 상용화의 걸림돌로 꼽히던 계산 오류 문제를 처음으로 해결했다는 발표였기 때문입니다. 라이벌 기업 구글이 양자 컴퓨터의 연산 오류를 정정할 수 있다는 실험 결과를 내놓은 지 불과 4개월 만에 IBM이 슈퍼컴퓨터 성능을 뛰어넘는 양자 컴퓨터 개발에 성공한 것이었습니다. 양자컴은 기존 디지털 컴퓨터를 뛰어넘는 연산 성능을 갖춰 꿈의 컴퓨터로 불립니다. 슈퍼컴퓨터보다 1000배 이상 빠른 연산 속도를 자랑합니다. 인류가 구현할 수 있는 가장 파워풀한 계산기인 양자컴 기술을 손에 넣으면 그 나라는 앞으로는 더욱 더 엘신약 우주군사 등 미래 첨단 기술 패권을 거머쥘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미국, 중국, 일본, 유럽 등 전통적 강국들은 현재 양자컴 분야에 엄청난 연구 개발비를 지원하며 사활을 걸고 있는 것인데요. 양자 컴퓨터만이 아닙니다. 양자 레이더는 이미 각국에서 비밀리에 연구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을 정도로 저마다 원천 기술 확보를 위해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양자 레이더는 스텔스기 및 저피탄 표적 탐지를 위한 핵심 무기 체계로 선진국들은 이미 기존의 레이더를 대체할 차세대 전력으로서 국가 차원에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기술 발전 추세를 미루어 보아 향후 20년 이내에 양자 레이더 무기 체계가 전력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뿐 아니라 양자 보안 기술은 국방 분야는 고도의 보안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특히나 현재 양자 컴퓨터 개발이 가시화되면서 압도적인 계산 능력에 따라 기존 암호 체계에 대한 보안의 신뢰성이 위협받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양자 보안 기술의 필요성은 전문가들은 이제 첨단 기술이 전쟁의 패러다임까지 바꾸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과거의 전쟁은 전략 전술을 만들어 놓고 이에 맞는 무기 체계를 개발했다면 이제는 전술이 과학기술을 쫓아가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지금까지 전쟁의 3대 구성 요소라고 하면 군인, 활용무기, 전쟁터를 꼽았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전쟁의 5차원전이 펼쳐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5차원전이란 지상해상공중, 우주사이버전 등이 벌어질 것이란 겁니다. 적 암살은 초소형 드론이나 무인 로봇이 수행하고 군인들은 자리에 앉아 쏜 레이저가 특정 도시의 전력 시스템을 파괴하는 광경을 지켜보게 될 것이며 이처럼 사이버전이 치열해지면서 더욱 강화된 보안기술 개발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래서 양자 보안 기술이 필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미, 중, 일 양자기술 주요 3국은 이미 양자 보안 기술을 활용한 네트워크를 구축했고 한국 역시 SKT, KT 등의 통신사를 중심으로 하여 스마트폰과 양자암호 통신 기술을 결합하는 연구를 추진 중입니다. LIGNX1은 복잡한 연산과 대규모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양자 컴퓨팅, 도청이 불가능한 양자암호 기술 확보에 나서고 있고 한화 시스템도 SK브로드밴드, SK텔레콤 양자암호 통신 자회사 ID 퀀티크와 양자암호 통신 시범 인프라 구축 운영 사업에 한화 시스템은 군사적으로 유용한 정보를 얻기 위해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고 있습니다. 대기권 밖에서 떠다니는 인공위성은 도로 위 자동차 번호판 숫자까지 식별할 수 있는 능력을 이러한 역량은 상대국의 활동 내역을 탐지해 원거리 정밀 타격이 가능해집니다. 특히 한화 시스템은 다목적 실용 위성 아리랑 3호의 적외선 센서 개발을 시작으로 위성 탑재 장비 고도화에 투자를 늘리고 있습니다.
반면 LIGN-X1은 100kg 이하급 초소형 위성 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 위성엔 한국형 위성항법 시스템 KPS이 탑재될 전망입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의 전쟁은 인간의 존엄성이 중요해지며 사람이 직접 전투하는 개념은 사라지고 전자기 EMP탄 같은 비살상 무기, 비용이 저렴한 레이저, 전자전에 대비할 전파기술, 초연결 시스템 등이 중요해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빠르게 변화하는 미래 전쟁에 대비하기 위해 세계 각국이 분주히 움직이는 가운데 이번에 국방과학연구소가 2.6km급 양자 송수신 기술 시연에 성공하며 절대 뚫을 수 없는 강력한 양자통신 개발에 성공했다는 소식은 한국이 양자기술 선진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다는 중요한 첫걸음을 뗐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이란 한국의 적대국 선포? 이란에서 한국에 대한 적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과 맞물려서 최근 이스라엘 측에서 공격한 것으로 보이는 이란에서의 대규모 폭발 사건이 발생하면서 이란의 고립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자국민들로부터도 이란 정부가 지지를 받고 있지 못하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란의 분리주의 운동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중 탄생할 수 있는 나라는 바로 쿠르드족의 염원이었던 쿠르드족 민족국가가 탄생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 볼 만합니다. 쿠르드족은 한국전쟁 때 터키 국기를 달고 대한민국을 지켜준 많은 파병 군인들이 있었던 민족인데 드디어 이들의 나라가 생길지 또 한국은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이슈가 있는지 살펴봅니다. 첫 번째 왕따 되는 이란. 적대적 국가로 외교관계를 규정하였습니다. 미국, 영국 그리고 이웃나라들인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 등의 나라들까지 완전 이란과 적대적인 상황이 되고 있고 심지어 중국마저도 이란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간 우호적 관계였던 중국은 최근 이란을 사실상 포기한 상황입니다. 중국이 이란과 아랍에미리트 간의 영토 분쟁에서 이란이 아닌 아랍에미리트의 편을 든 발언이 나온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란이 의지할 만한 나라는 러시아인데 러시아는 현재 우크라이나전으로 인해 정신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란에게 마지막 남은 나라는 바로 북한인데 이란은 북한으로부터 핵무기를 수입해서 조립하다가 얼마 전 이스라엘에게 두드려 맞은 적이 있습니다. 이란이 핵시설 조립의 여지가 보이면 이스라엘에서 즉각 전투기를 보내 폭격하는 등 적극적인 대이란 견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나마 의지할 곳은 일본이라던가 한국 같은 동아시아의 비서구 선진국인데 일본이 이란의 손을 잡았다가 아랍계 국가들에게 외면을 받으면서 이란 문제에 다소 소극적이게 되고 있고 마지막 남은 한국은 얼마 전 이란이 한국의 선박을 납포 억류하면서 관계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 영국, 미국 3국 해군이 한국 내에서 대규모 해상훈련을 진행했습니다. 3국 동맹 체제를 더욱 확고히 하자는 군사훈련이었고 대북한 대중국 견제 전략의 일환인데 이게 엉뚱하게 대이란 견제 전략에 쓰일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 이유는 이란이 이 훈련을 바탕으로 한국에 대한 적대성이 드러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이란의 인권 상황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자유주의를 추구하는 젊은이들이 크레인에서 공개적인 처형을 당하는 충격 사건들이 연달아 일어나고 있고 한국의 K-팝 등은 규제 대상이 되고 있으며 그간 인기를 끌어왔던 한국의 K-드라마들을 대신해서 터키산 드라마를 수입해다 방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아미니 사태를 시작으로 이란에서 대대적인 반정부 시위가 확산되면서 이란은 역대 최악의 혼돈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이란에서 여성들이 착용하는 히잡 관련 시위로 인해서 최소 55명의 젊은이들이 공개 처형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빚어졌고 이에 더해 이란이 내부적 붕괴 상황과 또 소수민족을 자극한 분리주의 운동까지 확산될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 페르시아의 부활과 쿠르디스탄의 탄생. 이란을 여러 조각으로 분리하자는 논의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란의 국명을 지금의 이란이 아닌 페르시아로 고치고 민주주의 국가로 전환을 하면서 터키와 같은 세속주의 국가로 돌려놓으며 또 이란의 큰 민족 집단인 쿠르드족의 독립국가를 세워야 할 때라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쿠르드족은 이란, 터키, 시리아, 이라크 일대에서 방황하며 국가 없이 떠돌던 민족들이었습니다. 쿠르드족들은 과거 한국전쟁 당시 국가,
설립의 대가 등으로 한국전쟁 때 많은 파병자가 있었던 민족이지만 터키 정부는 약속을 묵살하고 쿠르드족 탄압에 나섰던 역사가 있습니다. 쿠르드족은 매우 친미적 성향의 민족입니다. 미국은 여러 차례 쿠르드족 민족국가 설립에 대한 노력을 기울였으나 성공하지 못했는데 이 민족국가 설립이 이란 땅에서 가능해질지 모릅니다. 바로 쿠르디스탄의 설립입니다. 이란 서부의 쿠르드족 민족국가를 설립할 방안입니다. 쿠르드족의 경우 최근 이란의 아미니 사태의 주인공인 마흐사 아미니가 바로 쿠르드족 출신의 젊은이였습니다. 이 때문에 영국 런던 등 세계 대도시에서는 이란의 민주화 지지 시위와 더불어서 쿠르드족의 분리주의 운동까지 합세하여 대규모 시위가 번지는 상황입니다. 즉 이란에서 곧 쿠르드족 민족국가의 설립이 머지않았다는 것입니다. 쿠르드족의 경우에는 과거 한국전쟁 때 한국을 도왔던 대표적인 민족들 중 하나인데 한국이 도와야 할 것은 없는지 판단하여 적절한 외교적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세계 최대 산유국 지역이자 천연가스가 매장돼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많은 서방 국가들이 숟가락을 얹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란의 민주화와 소수민족 독립 지원을 명목으로 많은 강대국들의 개입이 이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특히 쿠르드 쪽을 제외하고도 터키의 맹방국인 아제르바이잔, 투르크메니스탄 역시 이란 영토에 대한 영유권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기 때문에 터키와 같은 군사 강대국은 분명 이란의 혼란 상황을 가만히 두고만 보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뿐 아니라 한국의 사실상 군사동맹처럼 돼 있는 UAE, 아랍에미리트 역시 이란과 마주한 호르무즈 해협에 여러 개의 섬들을 두고 영유권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이어서 한국의 군사적 역할이 갑자기 중동 지역에서 부상하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과거 3호 주얼리호 피랍 사건은 서방 언론에서 대서특필할 정도로 한국군의 성공적 해외 군사작전이었는데 이와 유사한 일이 최근 벌어지는 이란의 상황 속에서 또다시 벌어지게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이란과 북한은 군사동맹 관계를 맺고 있어서 매우 유심하게 중동 지역에서의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한국의 역할은 적대국으로 규정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국은 현재 이란 맞은편 아랍에미리트의 제1도시인 두바이에 해외 파병 군사기지를 배치하고 UAE를 군사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보를 사실상 돕고 있고 또 우리 교민과 선박들의 안전을 도모하고 있는데 이란이 북한을 돕는다거나 또 한국에 대한 적대적 행위에 나설 경우 UAE와 이란 간의 전쟁에 한국이 자동 참전국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 지난 2021년에는 이란 혁명수비대가 한국 국적의 선박을 피랍했을 정도로 우리나라에 대한 생각지 못한 적대 행위를 벌이고 있는 나라라는 점에 주목해 볼 만한 상황입니다. 만약 또 예기치 못하게 이란이 한국의 사실상 동맹국인 UAE나 한국 군대에 대한 공격 행위를 일으키게 될 경우 한국은 자동 참전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뿐 아니라 호르무즈 해협에 소재한 이란령 도서 지역에 대한 점령에 UAE와 공통작전을 펼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동안 상시 안보의 위협을 받고 있던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항행의 안전과 자유가 더욱 확실하게 보장되는 환경이 만들어지게 될 수 있습니다. 이란에서의 국지적 안보 불안 상황은 여러 나라의 참전을 불러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터키, 영국, 미국은 물론 UAE, 사우디아라비아 모두 이 문제에 개입하려 들 것이 자명합니다. 한국도 UAE에 파병을 하고 있는 나라로서 이 같은 상황에 매우 주시를 할 필요가 있고 이란과 동맹을 맺고 있는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특성상 UAE 현지에 파견된 우리나라 군부대에 대한 더욱 확실한 지원과 병력 중원 등이 필요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옵니다. 네 번째, 중국의 대이란 견제 가능성. 최근 중국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UAE와 석유 결제를 위안화로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입니다. 달러의 기축통화 패권을 빼앗기 위한 작업에 올인하고 있는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는데요. 만약 중국이 사우디아랍에미리트의 석유 결제 통화만 잡게 된다면 이러한 달러 패권을 흔드는 전략은 성공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중국은 전통적인 동맹관계였던 이란을 버리려 하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UAE와 이란이 갈등을 빚고 있던 호르무즈 해협의 섬들에 대해서 UAE의 영토임을 간접적으로 인정하는 발언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를 파악한 이란은 발칵 뒤집어졌고 대만 독립에 대한 언급을 하는 등 반중국으로 새로운 외교 전략이 세워지려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중국이 UAE와 군사동맹을 맺고 이란을 공격해 가스전을 쟁탈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이란이 현재 약해진 틈을 타서 이란의 섬들을 빼앗아 천연가스가 많이 나는 유전지대를 확보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최근 UAE의 한국에 대한 투자로 두 나라 사이가 더욱 공고해져가는 상황 속에 중국의 이 같은 움직임도 유심히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드디어 오키나와에까지 중국의 영유권 주장이 시작됐습니다. 오키나와의 원래 이름은 류큐 우리말로 유구국입니다. 유구국은 우리나라 고려 삼별초 떨망 이후 15세기 초부터 본격적으로 역사에 등장하기 시작한 동북아 국가 중 하나였습니다. 그러다가 19세기 일본 제국주의의 첫 번째 희생양이 된 나라가 바로 유구국입니다. 일제 패망 1945년부터 1972년까지 약 30여 년 동안 미 군정 치하에 있었는데 마치 괌이나 사이판처럼 미국령의 섬으로서 잠시 독립의 기회도 있었으나 결국 유구국은 독립하지 못하였고 일본에 극적으로 반환되기에 이릅니다. 당시 류큐 주민들은 자국의 독립국가를 꿈꾸는 사람도 있었으나 주민들의 독립에 대한 열망과 힘을 한데로 묶을 구심점이 없었습니다. 당시 한국 정부는 류큐의 독립운동을 지원하고 류큐를 한국의 보호령같이 둘 생각에 류큐의 독립운동에 대한 간접 지원 등이 있었고 대표적으로 1950년대 류큐의 독립론자 키우나 스구마사의 경우 독립운동을 지지하던 한국, 이승만 정부와 연대 활동을 시도하는 등 한국과의 인연이 아주 깊은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류큐에서 불만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현재 일본 전역을 덮친 경제난 속에서 가장 힘든 지역이 바로 류큐이기 때문입니다. 오키나와 노리기 시작한 중국 베이징 근교 연산 고적 보관소인 국가 판본관을 시찰하면서 충격적인 발언과 움직임이 중국 인민일보 일면에 실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발언이 아닌 정치적 의도가 담겨 있음을 의미합니다. 바로 류큐 오키나와가 중국에 조공을 바치던 시절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면서 류큐 왕국이 중국과 인연이 깊은 나라였다고 주장하는 내용이 중국 인터넷 신문에 올라온 것입니다. 사실상 중국이 마치 고구려 역사 왜곡을 통해 동북 삼성 지방, 심지어는 한반도 38도선 이북 지방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려는 움직임과 같이 류큐 공정이 시작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실제 오키나와 유구 왕국은 중국에 조공을 바치기는 했으나 중국에만 조공을 바친 게 아닙니다. 조선과 고려에도 조공 관계를 맺어와 일종의 속국임을 드러내는 게 아닌 일종의 자주적인 외교로서 조공이라는 것을 택했던 것입니다. 일부 중국의 주장대로 조공을 바친 나라가 곧 중국령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중국 황제의 조공을 바쳤던 영국, 프랑스, 포르투갈, 스페인 같은 유럽 구미 열강 나라들도 중국령이라는 황당한 얘기가 됩니다. 사실 중국이 오키나와를 노리는 것은 비좁은 중국의 해상 영토에 있기도 합니다. 중국의 이이지 해상 영토의 지도를 보면 한반도, 일본, 오키나와 제도, 대만, 필리핀까지 쭉 해상이 막혀있는 상황입니다. 그 중에서 제일 만만한 고리가 류큐 센카쿠 열도인데 중국이 이 틈을 노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중국의 황당한 야망이 현실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중국과 충돌 예고하는 오키나와 제도 중국이 대만 침공을 앞두고 있는 지금 가장 위험한 지역은 다른 아닌 류큐 오키나와 제도로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미중 간 충돌이 바로 오키나와에서 발생할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시진핑은 이에 앞서 소위 밑밥을 깔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시진핑은 오키나와를 이야기하면서 함께 언급한 다른 지역은 센카쿠 열도 중국명 갸오위다오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시진핑은 박물관에 놓인 한 역사서를 지목하며 명나라 시절 갸오위다오 제도와 류큐를 포함한 많은 섬들이 중국의 판도에 속해 있었다는 것을 기록한 책이라고
설명을 하면서 일본과 영유권 분쟁 상태인 센카쿠 열도 분쟁과 오키나와를 함께 다루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는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지정학 전문가들은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게 될 경우 가장 격전지가 될 가능성이 예상되는 지역으로 바로 류큐제도 주일 미군 기지가 배치된 오키나와 일대가 될 것으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미중 충돌의 양상이 류큐제도를 비롯한 센카쿠 열도 대만 섬 일대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언급합니다. 이는 사실상의 세계대전을 의미하며 중국, 대만, 일본, 미국이 벌이는 엄청난 충돌이 예상되는 이유입니다. 이것은 오키나와 주민들에겐 큰 비극입니다. 과거 제2차 세계대전에 큰 비극을 겪은 지역이 오키나와이기 때문입니다. 오키나와에서 불고 있는 독립운동론. 문제는 현재 오키나와 내에서 일본 지배 체제에 대한 반발이 어느 정도 있는 상황이라는 점입니다. 우선 오키나와 주민들은 일본과는 구성 민족부터가 다릅니다. 자신을 일본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보다 류큐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약 53%에 달하며 일본인이라는 정체성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약 9%에 불과하다는 2019년도 논문 조사가 있었는데, 이를 보면 일본인을 하나로 묶는 와 사상에서 벌써부터 자신의 정체성을 일본인으로 두지 않는 사람이 91%에 달하는 것만으로도 오키나와와 일본이 잘 융합되지 않는 이유가 납득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오키나와인들이 일본 정부를 싫어하는 대표적인 이유 중에는 미군 공군기지에 문제가 있습니다. 오키나와에서는 미군 기지 반대를 주장하는 데니 타마키 씨가 오키나와 지사로 선거에서 당선되면서 미 공군기지에 대한 반대 운동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키나와 미군 기지는 주일 미군 기지의 대다수를 구성하고 있는 상황으로 그 규모만 약 25,000명입니다. 오키나와라는 좀은 섬의 주한미군 전체 규모의 미군들이 상주를 하고 있으며 오키나와 면적의 약 10% 정도가 미군 기지인 상황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군사시설이 있게 되면 정부의 강한 산업 지원이 뒷받침되는 게 사실입니다. 주민들의 군사기지 입지에 대한 반대를 잠재우기 위해 각종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한국 같은 경우도 평택의 대규모 미군 기지가 이전 배치되면서 같이 따라온 산업이 바로 한국의 최대 먹거리 산업인 반도체 산업이 평택으로 이전해갔고, 또 막대한 도시 인프라, 교통 인프라가 구비되면서 평택에서 미군 기지가 이전해온 것은 평택 주민들에게는 지역 발전에 엄청난 계기를 불러오게 됐습니다. 게다가 평택은 한국에서 출산율 및 인구 증가율이 높아 달마다 1,000명씩 인구 증가가 있고 출산율도 수도권 최상위에 해당하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세계 최대 미군 기지가 배치되어 있다는 오키나와의 경우에는 평균 소득이 일본 내에서 꼴찌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상 일본 당국이 오키나와 주민들을 방치하다시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키나와 주민들은 진짜 두려워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제2차 세계대전의 악몽이 다시 오키나와에 일고 있는 것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오키나와는 매우 큰 피해를 입은 지역입니다. 일본 본토도 아닌데 일본과 미국의 충돌이 오키나와 섬에서 일어나 민간인만 무려 8만여 명이 희생됐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일어나게 될 것을 주민들은 매우 염려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번 오키나와 선거에서 당선된 데니 타마키 오키나와 지사는 또다시 오키나와가 세계 열강국의 충돌의 희생양이 될 수 없다며 오키나와의 독립적인 외교부, 성격의 지역 외교 사무소를 둔다는 발언을 하는 등 오키나와의 독립론에 불을 지피고 있는 상황이며 국제사회에 이러한 문제를 호소할 것임을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인물이 오키나와 주민 다수의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했을 때 류큐의 독립이 점점 오키나와 지역 내에서 공론화될 가능성이 제기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오키나와 독립국이 된다면, 오키나와가 독립국가가 된다면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선 주일 미군 기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오키나와에 배치되어 있던 주일본 미군 기지의 철수를 만약 대만전이 끝난 이후의 상황이라고 한다면 주일 미군 기지는 오키나와가 아닌 대만 섬으로 좀 더 전진 배치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대만은 오랜 세월 자국섬 안에 미군 기지 유치를 바라오던 나라입니다. 자국의 안위를 위해 주대만 미군 기지를 유치하려는 방안으로
오키나와 미군 기지의 절반 정도 혹은 전체의 대만으로 이전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일본은 막대한 이이지 면적을 상실하게 됩니다. 오키나와 반환과 함께 일본령이 됐다고 주장되는 센카쿠 열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이 힘을 잃고 류큐령 영토 혹은 대만령 영토가 될 수 있습니다. 오키나와의 막대한 이이지 면적은 한국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바로 한국의 대륙붕이 오키나와까지 연장돼 있어 제7광구 이이지와 접하고 있는 곳이 바로 류큐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한국과의 교류가 매우 활발해질 수 있으며 일부 오키나와 지역 유력 인사들의 주장처럼 한국이나 대만 등 인접국의 군사기지 유치도 일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오키나와는 군사권을 행사하기에는 인구 규모가 워낙 작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경제적 군사적 의존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것은 중국의 패권이 류큐 제도를 향할 경우입니다. 류큐 제도가 중국의 패권하에 놓이게 된다면 대부분의 물류가 이곳을 통과하는 한국 해상무역으로는 완전히 차단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류큐 제도가 반드시 중립적 혹은 친서방적 친한 국적인 지역이 되도록 여러 노력을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같은 노력은 1950년대 한국 정부 차원에서 진행됐으나 한국전쟁 냉전의 특수성으로 인해 완전히 무산됐습니다. 한국령이 될 가능성 다소 황당한 주장이기는 하지만 류큐의 한국 영화를 꿈꾼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한국 초대 대통령 이승만입니다. 그는 류큐의 독립운동을 지원한 국제 유력 인사 중 한 명이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조약 전 아직 분명한 일본 영토가 확정되기 전 대마도와 류큐에 대한 영유권이 일본에 있지 않다는 운동을 주도한 인물이며 대표적으로 대마도 반환운동이 있습니다. 한국전쟁과 동시에 이 같은 움직임은 정말 황당한 주장이 돼버렸으나 최근 이 같은 분위기가 다시 부활할 조짐이 감지됩니다. 류큐 내에서 그러한 분위기가 감지되는 것입니다. 다만 한국령이 돼야 한다는 말이 나온 것은 없습니다. 다만 오키나와 주민들 중에는 최근의 불안한 국제정세를 한국군의 의지를 하고자 하는 열망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단순한 망상활당한 주장에 그친 상황이지만 이것은 일본 지상파 방송에도 소개됐습니다. 오키나와 지사에 출마한 일본 변호사협회장 오오시로 히로시 씨는 류큐의 독립을 위해 한국군을 끌어들이자는 제안을 하면서 한바탕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오키나와 내 한국 관련 이슈는 오랜 역사에 근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키나와 상왕조의 상지는 왕의 경우 단군의 후예 혹은 홍길동이라는 설이 민간에서 전해지고 있으며 류큐 상씨 왕조가 사만에 뿌리를 두고 있는 왕조라는 설이 나오곤 합니다. 사실 오키나와는 여러 차례 언론에 고려의 삼별초와 관련이 깊은 나라이다. 또 고려, 조선과 조공 관계에 있던 나라다. 또 류큐의 왕 성찰도 왕이 조선에 망명해왔다는 사실 등으로 류큐와 한국의 역사적 인연이 깊은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또 류큐가 삼태극기를 국기로 사용하려는 움직임 등 한국과 연관이 깊은 나라라는 점에 한국과 인연이 깊은 나라로 평가됩니다. 때문에 일부 국수주의론자, 영토 팽창론자들의 경우 마치 시진핑의 주장처럼 한국령으로 편입해야 한다는 국수주의적 주장이 나오기도 하지만 한일 간의 외교 경색을 고려해야 하며 또 류큐가 만약 한국령이 된다고 하더라도 현지 주민들의 소득 수준을 지금보다 몇 배 이상 끌어올리기 위해서 과도한 재정 투자가 일어나야 할 수 있는 부분을 면밀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하지만 국수주의자들의 주장처럼 류큐가 한국령이 된다면 한국은 막대한 넓이의 해상 영토 이이지 면적을 얻어 심지어 태평양까지 뚫린 바다를 가질 수 있어서 꿈과 같은 얘기가 됩니다. 하지만 이 같은 논쟁은 최근 나토 플러스 AP4 협의체 즉 나토 국가들과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를 규합한 새로운 안보 협력체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서 이 같은 불필요한 한일 간의 분쟁 소지를 만드는 것은 국익에 손해가 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하지만 차기 미국 대통령 선거에 따라서 이러한 분위기는 또 달라질 수 있음을 염두해야 합니다. 현재 미국 행정부는 나토의 결집과 확대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과 몇 해 전 트럼프 행정부 시절만 해도 나토의 해체가
거론될 정도로 나토는 명목상의 국제기구 역할만 했었습니다. 게다가 당시의 한일 간의 갈등도 사실상 방치되다시피 하여 서방 동맹의 힘이 느슨해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특히 동아시아 내 미군 기지 철수를 지난 트럼프 행정부 시절 강력하게 추진해왔기도 합니다. 이 같은 일이 또다시 벌어지지 않으리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시진핑 정부가 류큐에 대한 영유권을 호시탐탐 노리기 시작하면서 동북아시아의 상황이 매우 특수하게 바뀌고 있습니다. 북한, 대만, 남중국해 그리고 오키나와까지 동북아의 전 영역이 분쟁 지역화되기 시작하면서 류큐 지역에 대한 관심과 분석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으며 이번 소식에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확인하고 다음 소식에 긍정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 채널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저희는 다음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